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 358페이지입니다. 예, 11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로는 411페이지. 일단은 우리가 채권법 총론은 조문 문제로 시작해서 대부분이 조문 문제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 조문을 펴두시고 진행을 합니다. 11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근에도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됐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자주 답이 되는 지문입니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성립을 하느냐? 판례는 뭐예요? 피해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 행위 시부터 바로 가해자에게 지체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소비대차에 척할게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대주가 반환 채고를 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들었습니다. 자, 대차, 빌리고 빌린 것을 되돌려 갚는 법률 관계다. 그죠? 그때 빌린 자가 그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다른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는 법률 관계를 소비대차. 대표적인 금전 소비대차죠. 근데 느닷없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찾아와서 뭐예요? 어느 날 내일 당장 빌린 돈을 갚아라. 갚을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반환을 채고한 때로부터 뭐예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합니다. 상당하리란 문구는 어디에만요? 소비대차와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행지체는 채무 불이행의 종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하려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던 사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고 손해액이 얼마다까지를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고의가 실든 기책이 있어야 되죠. 이때 기책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채무가 확정기한부 채무다. 그죠? 당연히 언제부터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언제요? 그 기한 도래를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2번으로 옵니다. 자, 12번을 보기 전에 해당 조문을 먼저 검토할게요. 교과서 413페이지를 펴시든지 아니면 뭐요? 법조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400조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 지체라면은 다른 말로 수령지체를 한다. 그죠? 400조를 보게 되면 언제부터 채권자 지체가 되느냐?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부터요? 이행의 제곡이 있는 때로부터. 그죠? 이행의 제곡이 있는 때로부터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401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경감을 시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어디다 체크하면 돼요? 중과실이 없으면. 그죠?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그죠? 그래서 책임을 경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402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자도 당연히 뭐요? 이자 지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보관 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의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아주 출제하기 쉬운 조문이죠. 그죠? 자, 봅니다. 옳은 것은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키포인트입니다. 경과실 척할게요.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책임이 없다. 그죠? 채권자 지체 중에는 어디까지만 책임을 져요?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만. 따라서 경과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고, 2번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때 채권자 지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요?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3번 채권자 지체로서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 증가액은 채권자 부담이죠. 예, 채무자 부담이 아니라. 그 다음 4번.
이자 있는 채권 일자도 뭐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다음 5번 지문은 위험의 부담 문제입니다. 예, 358조요.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뭐요?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행의 제공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 있어야 된다. 그죠? 460조. 따라서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채권자 지체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뭐예요?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13번 지문으로 갑니다. 이행 불능과 이연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3번을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키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이때 이행의 불능이라면 뭐요? 후발적 불능을 말합니다. 원식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이 문제가 되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그 법률 자체는 유효죠. 근데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달라집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다. 그죠? 기책이 있다면 그때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불이행 책임 중에서 이행 불능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죠? 그럼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효과. 근데 채무자에게 기책이 없어요. 그때는 위험의 부담 문제가 된다. 그죠? 위험 부담 문제. 그래서 537조, 538조가 적용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주로 매매에서 이 부분을 물을 겁니다. 자,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한다? 대금 지급 채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합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한다. 그죠? 그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이행 지체만이 문제되죠. 그럼 이행 불능이란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채무 불이행 형태요? 매도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행 불능이라면 매도인을 보시면 돼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불능이라는 사태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이행 지체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 이행 불능은 누구를 채무자로 보면 돼요?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로 보게 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에서 537조, 538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파트가 채권법 강론에 있지만 미리 한번 펴볼게요. 교과서로는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 그래서 후발적으로 뭐요?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다. 그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채무자인 매도인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 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그죠? 근데 반대로 매수인은 이 경우에도 매도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냐? 지급할 필요 없죠.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538조 보세요. 538조. 이와도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있었다. 그죠? 누굽니까? 매수인의 잘못으로 약대 후발적 불능이 있었다. 그때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상대방 채권자인 뭐요? 매수인에게 약속된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또한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도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하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래 약속한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틀린 것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예요? 최고 필요 없이 그죠. 최고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하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그다음 2번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 그죠. 즉 예컨대 국가가 강제로 소용을 해버렸다 그죠. 그럼 채무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하죠 그죠. 그때 원칙 상대방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때 우리 판례는 이 경우 뭐예요? 매수인이 갑에게 네가 국가로부터 뭐예요? 받을 수용 보상금을 대신 나에게 넘겨달라. 그 대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자신의 약속한 대금은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요건 하에서 대상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만. 요건까지는 안 물을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다시 제3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했죠. 근데 이전 등기하기 전에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등기는 안 넘겼어요. 그 상태에서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죠, 그죠? 다시 이중 매매 계약 자체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전 등기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언제 이행불능이 돼요? 병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가 된 때가 이행불능이 된다, 그죠? 그 다음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 그죠? 그때 538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 경우는 위험 부담이 누구로 돌아갑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죠? 538조. 그 다음 5번입니다.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로 이행불능이 됐다. 그때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은 법에서 뭐요? 391조에는 누구의?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실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즉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은 법적으로 뭐예요?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실로 간주가 되므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책임이 없는 사유를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뭐예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14번으로 갑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금방 소개했던 391조죠.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한 경우 이와 같은 법정 대리인 또는 뭐요? 피용자를 이제는 앞부분 볼 필요 없다 그죠? 피용자를 한꺼번에 누구라고 칭합니까? 이행보조자로 칭한다 그죠? 이와 같은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은 법에서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실로 간주가 된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는 이와 같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도에 관해서 고의가실 없음을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은 원칙 통상손해를 한도랍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그 질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기본 질문이다 그죠? 금전 채무는 반드시 불이행하면 손해가 생기죠.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와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그때 손해배상액은 원칙 법정이율이죠. 다만 법의 한도를 초과치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기준이 된다 그죠. 자, 이 경우 특징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죠.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다. 금전 채무의
불행의 특징이죠. 반대로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죠. 예,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그죠. 자, 그다음 손해배상액의 애정제도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조문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뭐요? 미리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얼마를 손해배상키로 하는 손해배상액을 애정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애정액이 부당히 가하면 법원이 적당히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답은 조문 문제입니다. 5번이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 가액 전부입니다. 전부 동안 할게요. 일부는 안 돼요.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가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들었어요. 그냥 당연히 대의합니다. 당연히. 자, 보세요. 예컨대 갑 소유 자동차를 뭐요? 을이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을이 그 손해 전부를 배상을 했습니다. 그럼 갑은 만족을 해서 끝났죠. 그럼 자동차는 당연히 눕게 돼요. 손해배상자께 되죠. 이를 손해배상자에 대해 어디가 들었어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 없다 그죠? 당연입니다. 다만 이 어떤 배상자의 대의가 되려면 뭐예요?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만 됩니다. 예, 일부만 배상했을 때는 대의할 수 없다 그죠? 예, 손해배상자의 대의가 되려면 가액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은 398조를 한번 펴보세요. 398조. 교과서로는 413페이지에 조문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1항.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애정할 수 있다. 그죠? 2항. 그 애정액이 부당히 가하다면 뭐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항. 이 같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이 있더라도 뭐요?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손해배상액 별도로 본래형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추정규정 기억하셔야죠. 위약금의 약정이 있다면 뭐요? 이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하기로 애정을 했다. 그죠? 그때 채무자 을의 이행지체를 위해서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왜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에 애정을 합니까? 이와 같은 필요해서. 그죠? 즉 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려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 플러스 그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예.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뭐요? 미리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채권자가 뭐요?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뭐요? 구체적인 손해액은 입증할 필요 없이, 그죠? 입증할 필요 없이 약속한 애정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때 2번. 이와 같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체크할게요. 을은 자신에게 기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그때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손해배상액의 애정제도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 그로 인한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액에 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죠. 그래서 전제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애정제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손해배상 애정액을 청구하려면 뭐예요? 일단은 전제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아무리 손해배상액을 애정했더라도 뭐예요? 그 손해배상액을 청구 못하죠. 그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따라서 전제로 채무불이행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뭐예요? 자신의 기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채무자 을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뭐예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애정 배상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예요? 손해배상액의 애정을 청구하려면 일단 채무 불이행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뭐예요? 손해 발생 사실과 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어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뭐예요? 을이 갑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이행 지체를 입은 실제 손해액이 애정 배상액보다 뭐야?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뭐야? 원칙적으로 그 초과 부분은 따로 청구 못합니다. 그 같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그 다음 5번 채무자 을의 이행 지체로 특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느냐 뭐요? 갑은 채무자에게 특별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없다. 일단 뭐야?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느냐 뭐요?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 등 모든 손해를 뭐요? 그 범위 내에서만 배상키로 합의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모든 손해다 보죠. 모든 손해. 따라서 보통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까지 다 포함한 한도 내에서 얼마까지를 배상키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 손해에 대해서 뭐요? 따로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팔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조문이다 그죠? 그 애정액이 부당히 가할 때는 법원이 뭐요? 적당히 감행할 수 있다 그죠? 직권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거기다 체크할게요. 법원이 적당히 직권으로 감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급 체크하시고, 자, 건축공사도각께서 흔히 정하는 지체상금이 대표적인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법조문이다 그죠?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이 있더라도 본래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액을 애정한 경우는 거기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의 손해가 그 애정액을 초과한다도 그 초과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못하죠 그죠? 그 한도 내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외울게요. 계약금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금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본다. 자, 틀렸습니다. 앞에서 어떤 약정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계약금 뭐요? 우리가 매매 파트에서 보겠지만 565조. 계약금의 지급이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해약금으로. 즉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뭐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자는 뭐요? 배액을 상환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즉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하는 것은 뭐요?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17번으로 갑니다.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즉 한문 그대로 그죠?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행이 불가능하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자, 그럼 볼게요. 이행이 불가능한지 아닌지 봅니다. 정력 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기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력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 할 수 없다. 즉 정력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다 뭡니까? 채권계약이죠. 의무부담형이다 그죠? 반드시 그자가 뭐요? 계약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일정한 물건을 정력키로 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자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죠 그죠?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상 물건이 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죠 그죠? 그자로부터 매수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약속을 못 지키면 뭐예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 단글입니다. 각종 시험서 매매 목적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의 뭐요? 이전 등기와 이행 불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답니다. 즉 가압류가 되었다라도 뭐요? 매도인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뭐요?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그죠? 예. 가압류이기 때문에, 종국적인 압류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납니다. 내가 매수인이라면 가압류가 돼 있는 이전 등기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나중에 가압류에 의해서 본 압류 절차가 뭐예요? 진행되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매수인이라면 뭐예요? 이전 등기 플러스 뭐예요? 가압류 등기 말소될 때까지는 내가 매도인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뭐예요? 대금 지급을 못 하겠다, 그죠? 다시 말해 동시이행 항변권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 불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 똑같아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그죠? 그 부동산의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주면 부동산의 처분권이 상실되므로 이전 등기는 이행 불능이 된다. 벌터졌다, 그죠? 예.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그죠? 나중에 거기서 본등기가 되면은 본등기 순위만 보호자는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되었더라도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그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실행되면은 나의 소유권 취득이 뭐예요? 상실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금방 2번 질문하고 똑같아요. 나는 깨끗한 이전 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의 문제지. 이 자체만으로 이행 불능을 할 수 없다. 자, 4번 갑니다.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이행 관계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입니다. 그대로 생각할게요. 즉 매수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이 불능입니다. 그럼 내가 매수인이라면은 대금 지급을 해봐야 등기 넘겨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의 대금 지급을 제공할 필요 없이 이행기도 될 필요 없이 뭐야?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그죠? 어차피 지금 매도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앞부분은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뭐야? 자신의 대금 지급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대금 지급 제공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5번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여기까지 갈로 할게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이 그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타인 물건도 유한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다는 말로 돼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뿐이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진행을 합니다. 자, 내가 타인의 3층짜리 독채를 임대로 얻었죠, 그죠? 근데 식구가 적으니까 뭐요? 몇 개 방은 다시 재임대할 수 있죠, 그죠? 그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차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요?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뭐요?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뭐요? 그때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임대인 의무가 이행 불능이라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보정 채무가 우리 시험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다시도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혹시나 대비해서 우리가 조문으로서 검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419페이지를 펴시면은 법조문상으로는 428조 이하입니다. 자, 그 부분을 펴두시고, 그죠? 지문을 가지고 지문에서 언급되는 그와 같은 어떤 조문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 보정채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정인은 그 보정 채무에 관해서 그죠? 예. 주채무와 별도로 뭐요? 채권자와 보정 채무 불이익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정기간과 보정액의 한도에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정의 경우, 보정인이 사망하며 보정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기왕이 뭐야? 이미 발생한 보정 채무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상속이 됩니다. 이거는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3번은 민법 총칙이죠, 그죠? 어디입니까? 여기다 그죠? 특정되어 있는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액 그죠? 확정적 채무를 보정을 했다 그죠? 그때는 사임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그죠? 예. 민법 총칙입니다. 그다음 4번 조문 문제요. 보정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뭐요? 상계할 수 있다면 주채무자의 상계로 뭐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있다. 조문 문제요. 그걸 기억하시고 정답은 4번. 그다음 반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서 뭐요?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그때는 보증인이 대신 행사를 할 수 없고, 취소권, 해제권 행사는 뭐요? 채무자가 자신의 판단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취소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취소치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해제하는 게 뭐요? 유리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뭐요? 취소권,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인이 뭐요? 이를 대신 행사는 할 수 없고, 채무자에 의한 뭐요? 취소권, 해제권이 행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는 뭐요? 이를 이유로 그때까지 보정 채무행을 채권자에게 거절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 부분하고 다르죠, 그죠? 따라서 주채무자가 뭐요? 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증인은 뭐요? 대신 채무자유 같은 상계권을 대신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취소권, 해제권 뭐요? 대신 행사할 수 없고, 그분이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이유로 보정 채무행을 채권자에게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예,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쉬었다 할게요. 19번 갑니다. 기출문제요. 19회차 기출문제입니다. 그때 한참 지났죠, 그죠? 그때 왜 출제가 됐느냐? 조문이 신설,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보정을 인한 폐해가 너무 사회에서 극심하게 일어나더라, 그죠? 그래서 어떤 가정의 파탄 등의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1번, 보정인의 보수는 것은 뭐예요? 서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야 된다, 그죠? 근데 그때 서면은 전자적 형태의 서면 보정은 뭐예요? 무효이다, 그죠? 전자적 형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건저당하고 똑같은 거죠. 건보정이랍니다.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서 보정하는 경우, 보정하는 채무의 채권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된다, 그죠? 일정한 채무 한도까지 건보정. 그 다음, 부종성입니다. 보정인의 보정 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다, 그죠? 그래서 보정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 한도로 감축한다. 이를 부종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채무가 뭐예요? 소멸하면 보정채무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 채무자가 보정인을 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밑줄 볼게요. 채권자가 보정인을 스스로 뭐예요? 지명하지 않는 어떤 자를, 채무자는 행위 능력과 변제 자력 있는 자로 보정인을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채권자는 보정계약을 체결할 때 뭐요? 보정계약을 체결할 때 보정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 등을 뭐요? 알고 있다면 보정인에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인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자, 일단 여기까지 검토하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